한때 사이버 공격에 심하게 당했던 한국. 그러나 요즘은 그런 소식이 뜸하게 들려오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해킹 실력을 선보이며 국제대회를 휩쓴 해킹 인재들이 한국에 남아 보안 기업을 세워 한국 주요 기관들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수한 해킹 인재들이 끊이지 않아 최근에도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새로운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IT 기술 인재에 대해 홀대하며 사이버 공격에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것을 넘어 주요 자산이 털리는 등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최강 보안 국가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죠. 미 연방수사국은 올 2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가 누군가에 의해 옮겨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조사 결과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은 바로 북한의 해커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사실 해킹은 동시다발적으로 다국적 국가에서 진행되는 일이기에 특정 국가의 범죄로 확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이번 수사를 통해 북한 소행이 드러난 것은 북한이 특정한 행동 양식, 트레이터라 불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훔쳐 가상화폐 지갑 권한을 강탈하는 수법이 바로 트레이터 수법인데요. 그동안 보안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미국인들과 수사기관이 북한에 의해 무력화된 것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미국 국가기관과 일반 기업을 해킹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미 국가기관을 해킹하며 수사기관을 허탈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해킹 조직 안다리엘이 그 주인공인데요. 방위 계약 업체 4곳, 미국 공군기지 2곳, 의료 서비스 업체 5곳 등 주요 국가 정보와 의료 정보를 손쉽게 탈취하며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보안을 유린했죠. 미국은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비밀로 붙였으나 언론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내부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북한 해킹 조직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패로 끝났는데요. 보다 못한 미국 정보기관은 안다리엘의 핵심 인력이자 해킹 주도자인 림종혁에게 한화 138억에 해당하는 현상금을 내걸 정도였습니다. 만약 림종혁의 위치를 알거나 증거를 가져오면 섭섭지 않게 보상하겠다는 공지를 내건 것이죠. 수면 밑에서 모든 작전이 진행되는 정보기관 입장에서 이는 치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만이 아니라 북한은 한국도 해킹을 이어갔습니다. 정찰총국 지휘 하에 있는 수많은 해킹 조직이 한국 주요 서버를 공략하거나 중요 인물들의 정보를 노리는 등 코로나 이후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 번도 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북한의 공격으로 주요 정보들이 탈취되는 등 큰 공경에 처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북한의 공격에 태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 보안이 무척 올라간 것은 물론 해커의 취약점을 사전에 때려잡는 화이트 해커들이 놀라운 활약을 펼친 덕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기준 한국에 하루에만 100만 건이 넘는 공격을 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공격을 순조롭게 막아내고 있죠. 북한에 의해 여러 차례 정보가 뚫리고 자산이 탈취되자 한국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은 물론 기업에서 철저한 보안 체제를 갖췄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도 한국이 북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북한은 워터링 홀이라는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웹사이트를 해킹한 후 취약점 공격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수많은 정보들을 손가락 한 번이면 좀비 PC나 보안용 PC로 옮길 수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들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를 파악한 한국 보안 전문가들은 취약점 코드 식별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배포해 북한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화이트 해커들이 보안 의식을 높이고 이를 방어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한 것도 한국이 북한 공격에서 버틸 수 있었던 요인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은 해킹 실력만 놓고 보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주요 해킹 대회에서 1등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해외 주요 기관이나 기업에서 스카우트를 받는 인재들이 넘쳐나죠. 2022년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해킹 방어 대회에서는 17살의 한국 고등학생이 수많은 성인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심지어 이 대회에 참가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 본선 진출자 6명 모두가 한국인일 정도로 해킹 방어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세계대회라고 하지만 국내 대회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죠. 작년에 열린 국제 해킹 방어 대회 코드게이트 2024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세계적인 해킹 방어 대회에서도 이름난 코드게이트는 문제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문제 푸는 데 있어 방해 요인인 버그도 심어놓는 악명 높은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한국인들이 족족 순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일반부 1위를 기록한 블루워터 팀은 한국과 인도, 캐나다 연합팀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하며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주니어 부문에서는 19살의 맹서연 선수가 1등을 차지하고 2등에 박서혁 선수가 올라가는 등 맹활약을 펼쳤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전통과 권위가 있는 해킹 방어 대회 데프콘에서도 작년 한국 선수들이 1등을 기록했는데요. 해커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데프콘에서의 1등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런 한국 선수들의 성과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무려 10년 전부터 주요 해킹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한국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죠.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낸 한국 선수들은 이후 보안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화이트 해커 인재 풀을 늘리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로 취업해 해킹 방어 툴을 개발하는 등 과거와 달리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는 데 힘을 보태고 있죠. 이종호 토스 보안기술 리더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어릴 적부터 국제 해킹 대회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는 화이트 해커 육성의 뜻을 두고 토스에 합류해 전문 보안팀을 꾸리며 피싱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토스의 보안을 책임지면서 해킹 방어에도 성과를 보인 그는 다른 금융기업의 의뢰를 받고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는 등 보안 담당자로서의 프라이드를 내보이며 한국 보안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정보보호 전문기업인 스틸리언의 대표 박찬남 대표 역시 어렸을 적 뛰어난 해킹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재인데요. 그 역시 성인이 된 이후 한국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스틸리언을 창립, 여러 기업에 보안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자신이 가진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인재들이 해킹 실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선두에 위치해 있는 덕분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사실 한국보다 일찍 기술 개발이나 IT 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일본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본은 어떠한 해킹 공격에서도 잘 막아낼 수 있다고 과신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신화는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바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에 부랴부랴 나선 것인데요. 수면 위로 드러난 큰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코인체크의 램 가상화폐가 도난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로 5,65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라진 것인데요. 2014년 마운트콕스에서 비트코인 470억엔이 사라진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사라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거래 중지를 선언했지만 탈취된 금액은 돌아오지 않았죠. 이 밖에도 카도카와 도쿄가스, 샤프 공식 스토어, 미쓰비시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해 수많은 곳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 기밀이 누출되었죠. 일본이 생각 이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해킹 단체들이 일본을 집중 공략한 것인데요. 실제로 해킹의 주요 단체로 북한이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중국, 베트남, 독일 등 다양한 국가의 해킹 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일본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를 고집하고 디지털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보안의 취약성이 더 심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해킹과 보안 인재를 채용하고 이를 대우해야 함에도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들을 잘라버리거나 아날로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게 일본 기업의 특징이죠. 이같이 디지털을 등한시한 업보를 고스란히 받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동떨어진 길을 걷게 되다 보니 해커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죠. 이에 부랴부랴 인재들을 수급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세워 사이버 공격 대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공격의 트렌드조차 모르는 정부 관료가 타워의 수장이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슬기롭게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차근차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구축한 한국과 다르게 이제서야 엉덩이를 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점점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던 일본 개발자들도 정부의 불만을 토로하고 기업의 찬밥 신세에 분개하며 일본을 떠나 해외 기업 취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